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승미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강의 돈이란 무엇인가에 이어 금리의 비밀 두 번째 강의입니다. 금리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리의 비밀은 한편으로는 끝내기 어려워서요. 오늘 그 다음에 다음 편도 역시 금리의 비밀 2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했는데 몇 분이 메일로 문의를 주신 게 있습니다. 먼저 그 터키에서 살고 계시다고 그 주의해야 될 점을 여쭤보셨는데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란 얘기는 결국은 환율의 폭등이거든요. 한마디로 그 터키의 리라화가 가치가 끊임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터키 사람들이 터키 돈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루라도 빨리 그걸 달러화나 다른 나라 통화로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되면 터키 정부의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정부에서 가장 먼저 취하는 정책이 달러와 예금 동결입니다. 그래서 예금 잔고를 묶어두고 그 예금을 일단 외환 보유고로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정책을 하는데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터키 은행보다는 터키에 들어와 있는 외국 은행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고만 좋다면 그 달러화를 가지고 있어야죠. 침대 밑에 깔든 냉장고에 넣어놓든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터키에 여행하시려는 분들은요, 굳이 터키 리라화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매일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지에 가서도 터키 돈보다는 달러화를 좋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금리의 비밀 편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금리라는 얘기는 뭐 뻔하죠. 이자율입니다. 돈을 빌리는 데 있어서 주는 대가, 비용이 금리죠. 그런데 이 이자율, 금리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난 시간에 돈이란 무엇인가는 배웠죠. 그런데 돈은 누가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금리의 비밀을 얘기하기 위해서 맨 먼저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는 돈은 누가 만들어내는가입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 같잖아요. 야, 한국 돈은 한국은행이 만들잖아. 예. 맞을 수도 있는데요. 그 돈의 극히 일부분만 한국은행이 만들고요. 시중은행에 퍼져 있는 돈의 거의 90% 이상, 여러분들의 지갑, 여러분들의 잔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의 그 돈은 90% 이상은 은행의 대출로 만듭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돈을 한국은행이 만들지 어떻게 시중은행이 만들어낸다는 얘기야? 예, 그 비밀을 지금부터 풀어내 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제가 사진을 퍼온 겁니다. 본원통화와 통화승수라는 안내장에 있는 그것을 사진을 프린터 스크린을 해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통화를 공급하는 기관은 크게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은행입니다. 은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앙은행은 본원적 통화를 공급하고 금융기관, 즉 은행은 본원적 통화를 기초로 파생적 통화인 예금 통화를 공급한다. 되게 어렵죠?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시골에서,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이게 뭐라고 하죠? 이게 펌프라고 하나요? 펌프질을 해서 우물에서 꺼내려면요,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먼저 넣고 그 물을 이용해서 우물물을 꺼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은 마중물을 공급하고 그 마중물을 근거와 담보로 해서 시중은행들, 신한은행, 외환은행, 이런 은행들 말하는 겁니다. 은행에서 우리들이 쓰는 거의 대부분의 돈을 만들어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잘 이해 안 되신다고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주요 통화지표라는 것을 이것도 한국은행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밑에 본원 통화 M1, M2 있는데요. M1 크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냥 뒤에 본원 통화와 M2 통화량,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돈의 총합을 통화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한국은행에서는 M2로 표현하는데요. 2016년 이게 1년 기준으로 말짠인데요. 2016년 내 기준으로 마지막에 말짠을 보면 본원 통화는 이게 천억 원입니다. 천억 조, 10조, 100조, 143조밖에 안 됩니다. 즉 한국은행이 은행에 줬든 말든 한국은행 금고에 놨든 한국은행이 발행한 돈은 143조밖에 되지 않고요. 전체 통화량은 1,400조인가요? 아무튼 240분의 14, 즉 240은 143조 4천억을 제외한 돈은 다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서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이해 안 되신다고요? 그럼 뒤로 계속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 강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은행에 대해서, 은행이 어떤 존재인지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역사적으로 은행의 기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은행의 기원은 과거 중세 유럽에서 골드 스미스라는, 스미스가 영어로 대장장이죠. 그러니까 골드 스미스는 금세공업자입니다. 골드 스미스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과거 금본위제에서는 금화가 돈이었죠. 그래서 금이 그 돈이었기 때문에 금을 세공하는 업자 골드스미스는 엄청난 금고와 그것을 보호하는 경비대가 철저했겠죠. 그래서 일반인들, 금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도 금세공업자 골드스미스에 금을 맡겨뒀습니다. 그러면 금을 맡겨두면 당연히 보관증을 줬겠죠. 그러면 중세 유럽에서 금이 곧 돈이었어요. 근데 금을 맡긴 사람이 돈이 필요할 때 금을 찾으러 다니고 쪼개면 그거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금을 보관하고 있는 골드스미스에서 받은 보관증을 다른 데 가서 돈처럼 써버린 거예요. 골드스미스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보관증이 한꺼번에 동시에 금을 돌려줘라고 돌아오지 않는 한 보관증을 발행해서 장사를 해도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골드스미스가 보관증 장사를 했습니다. 이게 은행의 기원입니다. 만약에 이 보관증을 맡긴 사람들이 보관증이 돈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골드스미스가 너무 많은 보관증을 무작위로 발행한 것을 알았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죠? 동시에 와서 금을 달라고 보관증을 내밀겠죠. 그러면 골드스미스는 실제보다 많은 보관증을 발행했기 때문에 금이 없죠. 그래서 그게 뱅크런이 돼버립니다. 은행에 동시에 한꺼번에 돈을 찾으러 왔을 때 돈이 없기 때문에 은행이 파산한다는 뱅크런. 즉 골드스미스가 은행의 이런 기원이었어요. 실제 금이 100g 밖에 없는데 보관증은 1000g, 10,000g까지 발행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것은 은행의 지급준비율 제도로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급준비율이 뭐냐면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데요. 무한대로 대출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출해주는 돈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되는 게 지급준비율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은 제가 알기로는 3.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10,000원을 내가 은행이 대출해 줬다면 3.5%, 10,000원의 3.5%를 중앙은행에 예치를 해놔야 돼요. 왜? 일시에 예금한 사람들이 그 돈을 찾으러 왔을 때 은행이 뱅크런을 예방할 수 있도록, 즉 지급준비율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이 지급준비율 제도가 지급준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죠. 그래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수단도 됩니다. 그래서 최근 중국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가지고 각 은행들을 통해서 대출을 확장하고 줄이고 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죠. 자, 이래도 좀 헷갈리신다고요. 우리 사회체계에서 지급준비율 제도를 배웠는데 아직도 헷갈리신다면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중앙은행의 밑에 시중은행이 있고요. 은행에다 예금자와 대출자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더 라스트 리조트라 해서 만약에 은행은 실제 예금한 돈보다 최대 100배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대출을 일시에 회수할 수는 없지만 은행의 예금자는 일시에 와서 은행에서 돈을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은 뱅크런으로 망하게 되잖아요. 그때 은행이 망하지 않도록 중앙은행에 손을 벌리게 되면 중앙은행이 그냥 근거 없는 돈을 발행해서 은행에 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의존자, 라스트 리조트라는 단어를 중앙은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은행은요, 은행은 예금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보겠습니다. A가 상승미소가 B은행에 예금 100만 원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100만 원을 가지고 돈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100만 원을 다 대출하지 않고요. 통상적으로 그냥 알기 쉽게 지급진 비율을 10%라고 한다면 10%를 남기고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90만 원을 대출을 해줘. 그러면 저는 90만 원을 받아서 한꺼번에 다 쓸 수도 있지만 50만 원만 쓰고, 아니 40만 원만 쓰고 50만 원을 은행에 일단 다시 예금해 냈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50만 원을 예금을 받아서 다시 10% 5만 원만 떼고 45만 원을 또다시 누군가에 대출합니다. 이게 무지기수로 약 100배까지 늘어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해되시죠? 최초에 100만 원이 대출을 받은 예금을 한 돈으로 은행은 이 100만 원에 90% 대출하고 대출한 돈이 다시 은행에 오면 그 중에 10%만 남겨두고 다시 또 대출을 해서 계속 대출을 통해서 돈을 냅니다. 즉 신용화폐 시스템을 쓰는 은행은 중앙은행의 마중물, 본원통화를 발행한 그 돈을 기반으로 왜 예금자가 한 푼도 없어도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중앙은행과 은행 간의 10배, 은행과 대출자 간의 10배, 최대 100배까지 신용을 창조해 버릴 수 있습니다. 즉 100배까지 돈을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시중에 우리 대한민국에 돈이 막 늘어났다. 이 얘기는 본원통화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본원통화는 전체 돈의 거의 2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90% 이상이 돈은 은행에서 누군가가 빌린 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어요. 대출이 많아질수록 경제에 돈은 늘어난다. 돈이 늘어나면 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금이 한 푼도 없어도 제가 거래하는 신한은행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와서 그 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다시 또 신용을 창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돈은 우리가 쓰는 대한민국에 퍼져 있는 거의 대부분의 돈 95% 이상은 한국은행의 본원통화를 제외한 모든 돈은 누군가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돈이 늘어나면 즉 통화량이 늘어날수록 경제는 성장합니다. 또 반대로 다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이 돈이 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은 뭐라고 그랬죠? 대출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통화량이 늘기 위해서는 대출이 늘어나야 한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대출은 누가 받습니까? 사람이 받지 않습니까? 즉 대출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즉 통화량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수 있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야 된다. 1인당 똑같은 금액을 빌린다는 가정을 한다면. 그런데 인구는 절대 인구가 아니죠. 왜? 경제활동 인구가 대출을 받습니다. 여러분 10살짜리 학생한테 대출해주는 은행이 있습니까? 없죠. 은퇴하신 70살, 80살 드신 어르신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은행도 담보 일부 대출을 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20살부터 60살까지 경제활동을 하는 이 인구가 늘어날 때 대출이 늘어날 수 있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성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이해되시죠? 계속 이어집니다.
통화량이 늘어날수록 경제는 성장한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이 늘어야 한다. 근데 통화량은 은행의 대출이지 않습니까? 통화량이 늘기 위해서는 대출이 늘어야 된다. 대출이 늘기 위해서는 1인당 받을 수 있는 한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늘어야 한다. 그래서 거꾸로 다시 얘기하면 성장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결국 인구 통계학적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절대 인구 자체도 줄고 있고요. 한국은 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2011년부터 줄고 있어요. 그러면 경제가 성장이 되기 어렵죠.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당연히 대출자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죠? 정부가 그냥 돈을 찍어서 중앙은행이 찍어서 돈을 은행에 퍼붓는 양적 완화를 20년 내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다음 시간에 양적 완화에 설명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하죠. 인구가 줄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면서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1인당 대출 금액이 더 많아져야 한다. 이해되시죠? 1인당 1,000만 원씩만 빌린다면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통화량이 늘지만 그 돈을 빌릴 수 있는 한계 인구가 줄어들어 버리면 그 돈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존에 빌리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금리를 올리고 내림으로써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대출을 빌리는데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대출이 급격하게 늘진 않겠죠. 그렇게 되면 통화량 증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고 내림으로써 통화량 증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게 금리의 비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일부 마이너스 통장을 빼고는요. 큰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받으신 대출로 뭐 하시나요? 그 받은 대출로 데이트 비용도 쓰고 맛있는 음식도 사 먹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좋은 옷도 사 입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다 신용카드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보증인을 세우든 아니면 신용대출로 큰 돈을 빌렸다 그러면 쓰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투자 또는 주식 투자, 즉 자산 투자를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맞죠? 가장 큰 대출은 결국 아파트를 사거나 땅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현금 100%를 가지고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요. 자산 투자가 아닌 사람이라면 결국 두 번째는 사업자금을 대출받습니다. 근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용도를 보면요. 결국 사업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공장을 짓기 위해 땅을 삽니다. 결국 이것도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나마 큰 돈으로 자동차를 구입합니다. 즉 통화량 증가 속도가 증가되면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도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동산, 사업자금. 근데 사업자금도 결국은 공장 또는 사무실 임대니까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대출이 늘어나면 결국은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의미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그렇다면 대출을 받아서 저렇게 돈이 늘어나면 드러나기만 하면 좋아지는 거냐? 아닙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경제가 내실이 있기 위해서는 자산 투자보다는 사업자금 대출 쪽이 더 많이 늘어서 고용이 되고 소득이 늘면서 그게 소비로 이어져야 하는 선순환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금 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고 자산 투자가 급증하면 필연적으로 신용화폐 시스템에서는 버블이 생기게 됩니다. 자, 하나씩 지금 순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한번 증명을 해 보이겠습니다. 이게 한국은행 보도자료 6월중 통화지표 보도자료에서 제가 그대로 퍼온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 사진표 필요 없고요. 빨간색 돈 M2
광의 통화량 증가율입니다. 전년 대비 통화율이 증가한 겁니다. 2005년부터 2018년 지금 6월까지인데요. 잘 보세요. 지금 화살표, 이 보라색 화살표 이 통화량이 급증하고 있죠. 2005년부터. 통화량이 급증했다는 얘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출자가 많아졌다는 얘기고, 대출받은 돈 어디로 간다? 부동산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저 시기에 부동산이 급격하게 올랐겠죠.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2011년까지는 통화량 증가율이 급격하게 축소됐습니다. 당연히 이때 2008년 후반기부터 2011년까지는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을 것이다. 예상할 수 있고 실제도 그랬을 겁니다. 두 번째, 최경환 씨가 박근혜 대통령 때 최경환 그 지금 감옥에 있는 그분이 기재부 장관 할 때 DTI LTV를 풀어서 부동산 대출을 한도를 크게 늘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15년, 2014년 이때인데요. 이때 다시 한번 통화량 증가율이 올라가고 있죠. 당연히 2015년까지 부동산이 올랐을 거고요. 최근에 2017년 이후에도 통화량 증가가 통화량 증가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요즘 부동산 오른다는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상향했다는 얘기는 대출자가 많아져서 통화량 증가율이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이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들썩였을 것이다.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벌써 20분이 지났습니다. 자,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이 늘어야 되고, 통화량이 늘기 위해서는 대출자가 늘어야 되고, 대출자가 늘지 않기 위해서는 1인당 대출 금액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럼 반대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즉 통화량 증가율이 꺾이거나 대출자가 감소하거나 증가율이 아니라 통화량 자체가 줄어들면 어떻게 하죠? 경제가 박살나고요.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게 뭐죠? 디플레이션입니다. 즉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건 인플레이션 특징이고요. 정반대로 가는 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대출자가 돈을 갚기 시작하고, 대출자가 돈을 갚기 시작하면 통화량이 감소하고, 통화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경제가 위축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이 늘어야 하지만 통화량이 줄어들면 경제가 축소됩니다.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면 경제가 폭망한다는 걸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신용화폐 시스템에서는 증가율, 절대 금액 아니고 증가율의 감소만으로도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게 화폐 수량설일 수도 있고요. 이게 그 뭐죠? 밀턴 프리드만 그 옛날 노벨 경제학상 받으셨던 분이 했던 말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그랬으니까 경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채 디플레이션. 사진의 인물이요. 어빙 피셔라고 대공황 시기 직전에 미국 주가 폭락을 맞췄던 미국 예일대의 경제학 교수입니다. 이분이요.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번 이후에 29년 미국의 다우지수 폭락 시점을 맞췄습니다. 왜? 버블이 너무 심하다. 대출자가 너무 많다. 투자 신탁, 주식담보대출로 인해서 끊임없이 대출이 해서 버블이 생겼다라고 조만간 터진다고 맞췄던 이분이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제 부채가 많이 줄었으니 미국 주식시장 다시 바닥쳤다 올라갈 것이다 하고 다시 들어갔다가 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내가 거지가 됐을까 해서 나왔던 이론이 뭐냐면 부채 디플레이션입니다. 데프트 디플레이션. 이게 무슨 얘기냐? 신용화폐 시스템에서는 누군가 빚을 갚기 시작하면 통화량이 줄기 시작해서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빚을 갚아서 바닥을 쳤다는 게 아니라 빚을 갚기 시작하니까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니 더 많은 돈을 구하기 힘들더라. 그래서 경제가 폭망했다. 이게 부채 디플레이션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자, 여러분
이 그냥 한 섬에 있다고 쳐보십니다. 섬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요, 중앙은행에 10,000원씩 10% 이자율로 10,000원씩 빌렸습니다. 이 섬은 지금 현재 3만 원이 돈이 굴러서 경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멸치를 많이 팔아서 1,000원을 벌은 거예요. 그래서 1년 있다가 11,000원을 중앙은행에 갚아버렸습니다. 자, 3만 원이 있던 섬에서 이자를 1,000원 더해서 갚았더니 지금 현재 이 섬은 얼마 남아있죠? 19,000원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두 명 빚을 못 갚은 이 사람은 10,000원에 이자 1,000원, 22,000원이 있어야 빚을 갚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섬은 지금 19,000원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명이 길을 써서 돈을 벌어서 그 다음에 10,000원하고 이자 2년치 12,000원을 갚았습니다. 그럼 시중에 돈이 얼마 남아있죠? 3만원 중에서 앞에 11,000원, 뒤에 12,000원 갚았으면 23,000원이 없어졌고요. 7,000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남아있는 한 사람은 영원히 중앙은행에 돈 10,000원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갚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누군가가 이 섬에 들어와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됩니다. 좀 이해되시죠? 이게 신용화폐 시스템, 부채 기반의 성장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누군가가 돈을 빌려야 되고, 그 빌리는 돈은 바로 직전, 어제보다, 작년보다, 전월보다 더 많은 돈이 있어야 이자까지 갚아도 문제가 없이 경제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제가 갑자기 왜 부채 디플레이션을 설명을 드리냐면요, 다음 시간에 이 강의, 이 말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가 금리 인상에 인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걸 먼저 말씀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금리의 비밀, 돈은 누가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주체가 한국은행이 아니라 시중은행이었고, 시중은행이 돈을 만드는 비밀은 대출이었다.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돈이 많아지려면 누군가가 대출을 계속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인구가 늘지 않으면 그 대출은 1인당 더 많이 빌려야 된다. 그래야 경제가 성장한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누군가가 돈을 갚기 시작하면 시중에 돈을 더 구하기 힘들어진다. 이게 바로 디플레이션이고 경제가 어려워지는 서막이 된다. 버블 붕괴 때 다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게 부채 디플레이션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금리의 비밀 2탄, 전체 강의 3탄인데요. 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리는 언제 올리고 내리는가? 금리 인상의 순기능과 역기능, 금리 인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환율, 이 부분까지 짚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상보다 길어진 강의 시간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다음부터는 조금이라도 더 줄여볼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